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웰컴 라이브 언제나처럼 저희 보수 스피커들의 대부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웰컴 TV 사무실이 아주 편안하고 따뜻해서 재킷을 안 입고 하게 되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좀 파이팅 넘치게 재킷을 벗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체력도 마음도 가장 젊은 분이 고 박사님이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는 주말에 인터뷰 하는 거 말고는 무조건 쉬는데 네. 항상 전국을 가시면서 아미고 분들 만나서 교육하시고 강의하시고 또 집회 현장 나가시고 그러시잖아요.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한가요? 진짜. 제가 이만하면 나도 참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싸우는데 싶다가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고 박사님 보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박사님이 저렇게 전국을 종횡무진하시는데 내가 힘들다고 하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많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후배들이 다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박사님 호출이면 우리 고성국 TV의 모든 보수 유튜버들이 다 한다름에 달려와서 모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에서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여론조사 수치를 일일이 다 믿지는 않지만 요 추세는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르는지 내리는지. 네. 근데 일단 이재명 지지율이 또 내렸고요. 어.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내리고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보다 많이 올라서 아하. 이게 지난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1% 나왔는데 리얼미터니까 그럴만하죠. 예. 한 주 만에 6% 차이로 확 줄었어요. 그래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갔군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예,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37.2%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는 민주당이 많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많이 올랐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당 지지율. 일주일 사이에 이 국민의힘에서 한 일이라는 게 그 김정혁이 당원권 2년 정지 권고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제일 컸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한 5% 올랐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정혁이하고 똘마니에 불과하고 이제 한동훈이 단계 사태로 한동훈이 정리해 버리면 한 10% 오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를 위시해서 많은 언론들이 김종혁 징계 가지고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협박을 엄청 했거든요. 이거 역풍 분다. 지지율 떨어진다. 내홍이다. 그리고 온갖 방송 패널들도 다 그런 동어 반복을 앵무새처럼 읊조렸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황당했던 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김종혁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일단 안 나온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당에서 내부 총질로 개파 싸움하는 거에 지쳐있다. 그러니까 얘네를 받아줘봤자 이 싸움이 끝이 안 나니 화끈하게 정리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이재명과 싸우라는 게 아마 지지자들의 이 오랜 갈증일 것이다. 근데 결국 김종혁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이게 민주주의를 돌로 쳐주기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결과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기성 언론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박사님? 기성 족벌 언론들은 해석이 안 되죠. 네. 별로 머리가 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그런데 저 숫자를 보시면 민주당이 44라고 하는 거는 지긋들 정말 한간힘을 다해서 모으면 저 정도 나올 거예요. 다 끌어모은 거죠. 예, 종북주사파 핵심뿐만 아니라 떨거지 변두리 좌파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 싹 끌어모으고 거기에다가 중도 사실상 중도인데 좌편향 중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재명 종북주사파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부 가세하면은 44 정도 간신히 나올 거예요. 반면에 이 고정지지층에서는 우리 자유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37은 아직 그 고정지지층이 다 모이지 않은 그런 숫자예요. 근데 왜 다 안 모였냐? 이게 허구한 날 배신자들이 나와서 떠들어대고 대통령 배신하는 것만 보니까 진저리가 나서 막 국민의힘 쳐다보기도 싫다 이거 아닙니까? 응답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파는 자유파고 뭔가 정당을 지지는 해야 되겠는데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가 꼴보기 싫어서 나는 자유통일당이야, 나 자유민주당이야, 자유와 혁신당이야, 우리공화당이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만 하면 선거 국면에서는 그 당의 지지자들과 그 당의 당원들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모여야만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야 국민의힘이 새가 붙었다.
라고 판단하면은 이른바 그 아직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이른바 그 부동층들도 더 센 쪽으로 붙게 돼 있거든요. 마치 센 자석 쪽으로 붙듯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저 37은 앞으로 그저게 47이 될 수도 있고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37이고 네. 민주당 저거는 끌어모어서 정말 영끌한 지지율이 아마 저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올라가려면 남았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뭔가 뭐 저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동혁이 김종혁이다. 김종혁이 하나 쳐서 6% 올라갔으면 한동훈이 치면 10% 이상 오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 저는 50대 안팎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제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한동훈이라는 그 이 소재만 잘 요리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한 거지. 뚝심이 필요한 거고요. 아니 그럼요. 그냥 쳐버리면은 지지율 확 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을 뭐 징계하고 당무감사 결과 나왔을 때 계속 시끄럽게 하면 그게 이 지방선거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역으로요. 저는 방송국 출연만으로 10년 동안 밥 먹고 살았잖아요. 네. 언론과 방송 제가 물론 박사님 앞에서는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이게 당 안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기사가 되고 방송이 되는 거지. 밖에 나가면 예. 처음에 한 1, 2주 좀 조명해 주다가 그냥 그때부터는 당내 이슈로 또 관심이 빨려들게 돼 있어요. 아이, 그럼요. 누가 서울시장 후보 되느냐, 네. 누가 부산시장 후보 되느냐, 누가 경기도지사 후보 되느냐. 그리고 제가 아주 재밌는 취재를 당내 분위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네. 부산시장에 예. 선거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내부적으로는 거의 출마 의지를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만나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본인이 선언은 안 했지만 그런 이슈들이 터지면 밖에 나가서 궁시렁궁시렁거리는 한동훈이 뭐라 하든 간에 이제 기자들의 관심과 언론 방송의 관심이 그런 어떤 시장 경선, 도지사 후보 누가 될까 예. 여기로 쫙 빨려들게 되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그럼 오히려 당이 좀 조용해지고 질서 정연해지고 하나의 기강으로 똘똘 뭉쳐서 이 시끄러운 내분의 리스크가 사라지면 저 리얼미터 지지율도 저는 충분히 역전할 계기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뭘 좀 잘해가려고 하면서 시끄러워지면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뉴스원이 되는 거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에서 박형준이랑 박수영이 붙었다. 이거 빅매치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단 흥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빅매치고 그리고 두 사람의 컬러가 좀 확연하게 대조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그리고 123 개헌과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업무 능력 같은 것들도 아마 그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네. 그러니까 박형준이는 그저 현역 부산시장이라는 프리미엄 빼놓고는 뭐 내내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박수영이하고 박형준이가 붙으면 전 박수영이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누가 이기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빅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심이 딴 데 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저쪽에 뭐 전재수 대신에 누가 나오고 그런 거는 별로 뉴스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서울이 이를테면 저는 가급적이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데 나경원이나 조정훈이가 오세훈과 한판 뜨자. 아,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 빅매치 네, 아니에요? 네. 예, 나경원과 조정훈이 어디 오세훈이 반 못한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세계 정세를 보나 정말 금융을 보나 또는 정치적인 칼날을 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하고 오세훈이하고 조정훈이가 3파전을 붙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빅매치예요. 그건 그 자체가 엄청난 흥행을 갖고 올 거라고요. 그거 하고 뭐 오세훈이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뭐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고 가면 알기 쉽게 진다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당내 예를 들면은 시끄러우면은 안 돼. 그러면은 경선도 말아야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적당하게 시끄러워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선을 세게 붙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이제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누가 이기고 지고는 나중 문제고 네.
한동훈과 그 일당들에 대한 정리가 끝났을 때 예. 국민의힘 내부에 재밌는 흥행하는 이벤트들이 많으면 그렇죠. 거기 뉴스에 관심이 얼마 안 간다. 예. 어차피 당내 어떤 경선 구도로 뉴스가 쫙 빨아들여지게 돼 있으니까 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정말 공정하게 당무감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지방선거 재보궐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 부산만 이야기했지만 충남, 대전도 재밌어요. 그래요. 이게 예. 합쳐지면 이장우, 김태흠 둘 다 기라성 같은 충청의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그 충남, 대전 통합지구에 어떤 도지사나 시장 후보로 나올 것인가? 뭐 재밌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많이 나오죠. 예.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당내의 그 치열한 경선이 경쟁력이다. 어느 때나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키우는 쪽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선을 겁내지 말자. 그리고 그런데 이 경선이 정말 우리 장해찬 그 부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경선에 온전하게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이 저 변두리에서 찌그덕거리는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단계 사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당원권 김정영이가 당원권 2년 권고받았으면 정지. 한동훈이는 그보다는 좀 더 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것들끼리는 한동훈이가 보수 대장이고 김정영이가 그 똘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위계로 보면. 네. 그리고 한 일도 한동훈이는 훨씬 사악하잖아요. 네. 조직적이고. 예, 그러니까 이 김정혁이를 당원권 2년 정지 권고를 했으면 최소한 한동훈이는 당원권 3년 정지 권고는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버리면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징계 수위가 이 정도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해버리면 네. 무슨 지도부 의견인 것처럼 기사가 날까봐 네. 저는 박사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듣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거 시간 끌 일이 아니고 속전속결로 빨리 해결하고 새해에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들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흔들기에 노골적으로 막 착수를 했는데 네. 2호선 위원장이 어제인가요? 오늘 가면 쓴 자의 이중 얼굴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게 가면이라는 게 이렇게 가면 단어 보고 누가 떠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한동훈이 연상된다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도 막 나오는데 어허. 꿈쩍도 없이 안 흔들리고 뚝심을 지키는 것 같죠? 이호선 위원장은. 지금 한동훈이가 이호선 위원장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 한동훈이가 고작 할 줄 아는 게 여의도 문법 흉내내는 건데 네. 여기서는 이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최고 지도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흔들면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나 봐. 아이고. 예, 이호선 위원장은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가 전부 달려들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했던 사람이에요. 한동훈 따위들이 달려든다고 해서 무슨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너 임자 잘못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호선 당무위원장은 이제 이럴수록 더 원칙적으로 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네. 오늘 동아일보에서 네. 당원 게시판 감사는 뒤로 조금 미룬다. 아이, 그거 오버 아니에요? 네, 그런 기사가 딱 나니까 이호선 위원장이 참지 않고 어허. 바로 기자단에게 언론 공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거 네. 오보다. 오보. 동아일보 오보를 정정한다. 아하. 그러니까 내일 당무감사 회의가 예. 그 지금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정기 감사를 보고받는 자리래요. 아하, 예.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예정된 날이고 그렇죠. 당원 게시판에 관련된 최종 감사 회의는 따로 날을 잡기로 이미 합의가 다 돼 있었대요. 아하. 근데 동아일보는 내일 회의에서 그 당협들 것만 본다. 당원 게시판 감사를 내일 직접 보진 않는다는 당직자한테 뭐 취재를 했나 봐요. 네. 저는 이런 거 알려주는 당직자도 진짜 문제고 찾아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오보다라고 딱 정정을 했거든요. 본인 블로그에 기자단 공지도 보내고. 이게 이제 동아일보가 완전 쪽팔리게 생겼는데 이런 사안을 오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이게 만약에 한동훈 똘마니나 한동훈이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면 이런 오보가 나왔겠어요? 절대 나오지 않죠. 그러게요. 오히려 네. 이 한동훈이가 잘할 줄 아는 게 언론 플레이 아니에요. 네, 네. 지것들이 정보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한 번은 조선일보에다가 한 번은 동아일보에다가 던져주면서 갖고 놀려고 할 거라고요. 지가 놀리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이 동아일보는 이호선 당무위원장을 직접 취재할 뭣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아니, 이호선 위원장이 뭐 그게 상대를 아예 안 했으면 안 했지. 상대를 했는데 동아일보 기자한테 없는 소리 했겠어요? 그럼요. 네. 한다면은 똑바로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 네. 오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가 이호선 당무위원장을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든지 또는 아예 취재를 못했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취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사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취재할 능력이 없다. 이걸 스스로 자백한 꼴이에요. 그리고 이호선 위원장님이 이번에 동아일보한테 한번 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과거 채널A 기사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에서 과거에 어떤 기사를 썼냐면 한동훈 이거 댓글들 전수조사했는데 문제 없다라는 기사가 났나 봐요. 그리고 그 기사를 당의 법률위원회에서 예. 이 단계 수사하는 경찰에다가 증거로 내밀었나 봐요. 그거를 저 블로그에 언급하시면서 아니 내가 확인한 바로는 조사 자체가 없었는데 조사하니까 문제 없다는 기사를 증거로 내는 게 말이 되냐. 이것도 하필이면은 동아일보랑 관련 있는 채널A인데 이거는 언론 조작 정도가 아니라 중대 범죄다. 그러니까 이호선 위원장님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원 게시판 사태가 단순히 댓글 달고 악플 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명확하게 언론과 유착돼서 여론을 조작하고 조성하는 게 이게 심각한 범죄구나라는 그렇죠, 걸 그렇죠.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훈 일당들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 커넥션이 네. 이 사건의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런데 이 오보 사태를 보면서 저도 한 40년 언론 활동을 한 입장에서 이 기자들이 좀 딱하기는 해. 그래서 제가 이 기자들한테 저 팁이라고 굳이 아니 기자들이 팁이라고 생각하면 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는데 네. 뭐냐? 직접 취재해라. 장동혁 대표든 이호선 당무위원장이든 직접 취재해라. 기자는 그런 걸 직접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워낙 뭐 족벌 언론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너희들 상대 안 한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취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유튜브를 봐라. 유튜브는 그런 엉터리 기사 같은 거 안 만든다.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한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거가 이제 쪽팔리는 시대가 아니다 이미. 그러니까 너네들 마인드를 좀 고쳐라. 그거 제가 팁이라고 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호선 위원장의 블로그 제가 마지막 말미에 본인이 직접 남기신 글도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기자들이 요새 그런 문의를 엄청 많이 한대요. 장동혁 대표와 어떤 인연이 있냐? 자주 소통하냐? 근데 이호선 위원장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임명장 받는 날 한 번 본 게 전부다. 그거는 이미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도 못 받고 그 이후에도 못 받고 전화 문자 한 적 없고 심지어 장동혁 대표 개인 번호도 모른대요. 이호선 위원장은. 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나 한동훈은 잘 아는 사이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호선 교수님이 위원이었나 봐요. 그때 공식 회의에서 많이 봐서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친분이 있으면 한동훈이랑 더 있다. 그러네. 근데 나는 공명정대하게 이걸 보는 거고 그리고 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같이 했다는 건 한동훈이 지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분을 훌륭한 분이니까 후보위원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놓고 이제 친한계가 이호선 자격 없다, 이호선 잘라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은연중에 하신 거라고 봐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우리 지지자들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블로그 보는 맛으로 하루하루 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려는 사람 괜히 화나게 하지 마세요. 뭐 이호선 위원장이 저런 거를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도 이것들이 택도 없이 달려들고 물어뜯고 그러니까 카드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일 당무감사 회의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정기 당무감사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네. 그리고 당원 게시판 결과내는 회의는 따로 날을 잡자고 했으니까 아마 내일 위원들이 모인 김에 그 날짜를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해를 넘기진 않겠죠. 좀 빨리 잡아요. 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아무튼 절차대로 여기저기서 흔드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인가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좋아요 다 누르고 오셨죠? 지금도 저희 8,000분, 9,000분과 함께 월요일 밤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주말 사이에
한동훈이 그 토크 콘서트란 걸 했는데요. 아, 그 관종은 관종이다. 아, 이게 뭐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참 웃긴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예. 일단 뭐 1,500명 모았대요. 그리고 몇백 명 더 왔나 봐요. 아니 그 사람 많이 모으는 걸로 따지면 옛날에 황교안 전 대표부터 해서 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마음 먹으면 몇천 명 모으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건 아무 일도 아니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새 가시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요게 눈에 들어왔어요. 현역 의원들이 너무 안 갔다. 친한계 국회의원들 중에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정성국 의원, 안상훈 의원 정도 좀 보이고 유영원 의원 10명도 안 갔더라고요. 저런. 그 왜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중요하다는 토크 콘서트에 안 간 걸까? 거기서부터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거기는 뭐 그런 자리는 별로 안 가까워도 품앗이 하듯이 잠깐 얼굴은 비치는데. 그렇죠, 원래는. 네. 그 뭐, 한동훈이가 완전 뭐, 개값이 됐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정치적 위상이 낮아졌다. 입지가 그만큼 새 가시 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 시점에 쥐가 출판 기념회 토크쇼? 토크쇼 한다는 게 이게 관종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당장 쥐가 단계 사태로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네. 조사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지 최측근 똘마니가 지금 다음권 정지 2년 권고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 당규 개정 문제라든지 또 당장 국회로 보면은 오늘도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가 지 지지자를 모아놓고 시시덕거리면서 사진 찍고 그럴 때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관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이것들이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는 행사인지도 모르겠어요. 당내 의원들 제가 취재를 해봐도 네. 일단 박사님 같은 반응이 첫 번째로 많이 나와요. 좀 당에서 약간 의견을 공개적으로 잘 안 밝히는 분들도 네. 아우 걔가 또 그랬니? 아 이제 좀 그러고 다니는 거 질린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니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들이 이제 당내 어떤 주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이 예. 당권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거 처음 본다. 민주당과 안 싸우고 자기와만 싸운다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한동훈이 대표할 때 네. 우리가 네. 아니 왜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이랑은 안 싸우고 대통령실이랑만 싸우냐. 하다못해 대통령실의 30대 행정관들도 무슨 라인이다 물고 늘어졌던 게 한동훈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오히려 자기가 바꿔서 하고 있더라고요, 박사님. 한동훈이는 당권을 이용해서 대통령 부부를 아주 사악하고 비열하게 공격해댄 자죠. 네. 그리고 당권을 이용해서 대통령 탄핵해서 끌어내린 자예요. 그게 지가 대표를 안 하고 있었으면 그게 가능이나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상 역대 정당 역사상 당권을 이용해서 가장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가 한동훈입니다. 참 여러분 이 모든 게 제가 지난주부터 업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정치권의 업보인 것 같아요. 한 만큼 당하게 돼 있고 돌려받게 돼 있고 시간이 좀 걸리고 하더라도. 근데 업보란 말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써야 되나요? 아니 이재명이가 네.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업보라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우리가 뭐 북한 보고 핵실험을 하라 했습니까? 미사일을 쏘라 했습니까? 도발을 하라 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른바 저것들이 그 외환죄라고 하는 걸 뒤집어 씌우려다 실패해. 하나도 그거 기소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재명이의 내피셜로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 북한을 자극하고 하기 위해서 강한 대북 정책을 써갖고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삐져서 화가 나서 강력한 이 대남 정책을 쓰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강대강 대결이 되고 있다. 이거는 전 정권의 업보다. 이게 이 국정보고에서 이재명이가 주절주절 떠든 얘기거든.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은요. 예. 업보가 아니라 좀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뭐냐면 납치당한 피해자가 자기를 납치하고 유괴한 가해자한테 동질감을 느끼고 가해자 편을 들게 되는 어떤 동조화되는 이 정서적인 불안 상태 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납치 당해봐서 아는데요. 그 사람도 참 인생이 참 슬픈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 그 사람 다 이해가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두드려 맞아요.
가정 폭력을 당하는데 경찰이 와서 그 남편 잡아가려 하며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막 그런 걸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한테 도발당하고 위협당하고 우리 그 생태 같은 청년들 연평도에서 천안함에서 죽어나간 건 우린데 이거는 다 우리가 잘못해서고 우리가 도발해서고 우리가 강경 정책이어서고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삶은 소대가리 취급받으면서도 지금도 네. 김정은이 얘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 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전형적인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제로 넘어가서요. 예. 이 와중에 이재명은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에게 풀어주겠다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말이 일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또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아니 우리 국민들이 누가 노동신문 본다고 해서 빨갱이로 선전선동 세뇌 당하겠냐. 우리 국민을 뭘로 알고 이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속해 있는 종북 주사파 저것들 있잖아요. 네. 저것들은 노동신문을 보면 아마 성경 보듯이 볼 거예요. 아, 노동신문 이제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저것들이 1985년 전후에서부터 대학가의 그 주사파 세력을 부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것들이 교재를 쓴 게 뭐냐면 그 북한 중앙방송의 그 녹취예요. 네. 북한 중앙방송에서 남조선은 무슨 미제의 주구고 뭐 이런 방송을 그대로 뺏겨가지고서 그걸 교과서로 썼어요. 네, 네. 그리고 이 김일성 회고록이라고 하는 허접한 이 싸구려 삼류 소설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김일성이가 남문리 타고 압록강을 건너고 네. 그리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갖고서 일본군을 척살했다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걸 자기들은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쓴 거죠. 어떤 자가 네. 이제 그 주사파에 막 입문을 할 때 네. 얘도 대학생이니까 머리는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가 믿기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믿긴 믿어야 되는 거야. 학교가 주사파로 바뀌었는데 지 혼자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 그거 안 믿으면 반동분자 되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네. 고민 끝에 나한테 왔더라고.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때 뭐 대학 강사할 때니까 선생님, 사람이 경공수를 단련하면 네. 무리를 걸어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는 것 뜬금없이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김일성 회고록으로 이게 대학이 지금 장악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네. 내가 뒤통수를 한 대 쳤어요. 네. 야 이놈아. 네.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기적이야. 아, 그러니까요. 그랬거든요. 네. 이게 근데 한 2주 있다가 나와서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인간이 경공수를 하면은 진짜 위를 걸어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았죠. 김일성 장군님도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들이 그런 삼류소설도 진짜라고 믿는 것들이 주사파예요. 그러니까 저 노동신문 다 보게 하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인 자유파 국민들은 뭐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고 그렇죠. 말겠지만 네. 실제로 한 30~40%는 종북 주사파 또 문재인이 찍고 김대중이 찍고 이재명이 찍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야 이거구나 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종북 주사파가 어떻게 이렇게 활개를 치겠어요. 저는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네. 애들 걱정이 좀 돼요. 애들 걱정 되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 시위에 애들 데리고 나와서 동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생 정도면 괜찮아요. 뭐 자기들 나름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중학생, 초등학생, 막 유치원생도 데리고 나와서 좌파들이 막 앞에 세우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막 유모차 부대라고 밀고 나오고. 그때 그 김정은이가 뭐 방한을 하니 많이 그럴 때 저 환영단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막 하고 그랬잖아요. 저 지금 그 이야기 하려 했는데. 위임맞이 환영단이라고. 그렇지. 막 이제 막 신입생 된 것 같은 대학생 애들이나 고등학생 애들 포섭해서 막 그렇게 위임맞이 환영단?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당직자 아니었으면 험한 말 나왔습니다. 지금 언어수단 하고 있는데. 저 좌파 것들이 집회할 때마다 무슨 초등학생들한테 훈련시켜가지고서 노래 부르게 만들고 무대에 올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게 노동신문을 공개하면 저 북한 중앙 TV는 공개 안 하겠어요? 네. 이게 정말로 순간이지. 여러분. 이게 저 이재명이 말하는 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게 국민을 속이는 게 네. 박사님 말씀처럼 멀쩡한 성인이면
이 노동신문을 읽지도 않고 영향을 안 받겠죠. 네. 근데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런 어린애들, 학생들,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친구들을 종북 주사파 조직이 대학 운동권 중심으로 뭉쳐 있는데 거기 밑에부터 교육시키고 그 종북 주사파 부모들이 애들한테 초등학생 때부터 신문 저거 보여주고 하면 네. 이게 미래 세대의 교육에 굉장히 심각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좀 위기의식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어요. 뭐 노동신문을 공개한다는 게 어떻게 공개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뭐 노동신문을 아예 북한한테 사가지고 와서 뭐 사람들을 읽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네. 이제 우리 이제 그 북한의 그 선전지를 보고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애들이. 네. 근데 이제 그래 놓고 얘네들이 이제 오랜 습관이니까 신문지를 뭐 소중하게 뭘 보관하겠어요? 뭐 그냥 화장실에다 갖다 던지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갖다 던지기도 하죠. 그럼 북한에서는 그거 총살일 감이거든. 수령님의 존영을 이것들이 함부로 했다. 그러니까 그 노동신문을 보고 세뇌가 됐는데 생활 태도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그 스타일로 가면은 잘못하면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북한 입장에서야 그게 대한민국은 원래 그렇게 사는 데니까 봐줍시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저 말은 매우 심각한 그 남남 분열의 그 본격적인 막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데 이 문제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하는 와중에 예. 권영세 의원이 왜 이걸 찬성한다고 나선 걸까요, 박사님? 통일부 장관 때 지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러겠지. 근데 저는 그 통일부 장관 때 업무가 어땠든 간에 예. 좀 당 대표나 지도부가 중심으로 이런 굵직한 문제로 이재명 정부를 때릴 때 우리가 좀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권영세는 뭐 징계도 안 받았나? 그때 다 이제 무의가 됐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요? 네, 무산됐습니다. 그것도 그건 소급도 아니지. 그거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래버리면 제가 방송 나가서 민주당 패널들이랑 토론할 때 그럼 권영세 반은 들고 나오지.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고 힘이 쭉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각자의 소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결국에는 당론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정당이고 동지인 거잖아요. 이렇게 힘 모아서 이재명 정부가 이게 내로남불인 게요. 노동신문은 우리가 받는다면서 네. 북한으로 수십 년째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도 중단 안 했던 대북 방송은 다 중단시켰거든요. 네. 이거 완전 내로남불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강력한 아쉬움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뭘 싸움을 별로 안 해가지고 네. 우선 이 그 노동신문을 그 공개하는 문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네. 더구나 이재명의 논리 자체가 이게 뒤죽박죽이고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걸 공격하고 반대를 하되 조건을 딱 걸어야지. 그런데 너네가 정하고 싶으면 그러면 대북 방송도 재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 우리는 이 노동신문 같은 그 국가기관지 신문은 없어요. 없으니까요. 네. 뭐 전후일보라도 저쪽에서 이게 읽게 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을 가지고 해라. 뭐 KBS를 저쪽에 틀어달라고 해라. 뭐 최소한 이런 정도의 고리를 걸어서 싸움을 해야 저것들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해찬 부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판에 당에서는 공식 입장도 좀 정리가 안 된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자기 권영세라는 자가 튀어나와가지고서 난 찬성이야. 이래버리면 싸움 자체를 이게 전선을 구축해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적행위고 해당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만 보고 싶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김종혁 징계를 하고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를 하지만 네. 정당 지지율을 더 올려주신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이런 것 좀 그만하라고. 아니, 권영세 징계를 해도 지지율 좀 올라갈걸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그럼요. 이거 쌍권 때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이 쌍권을 얼마나 그 비판했습니까? 그 중에 권성동이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네. 그 권영세는 아직도 그때 제대로 징계를 안 하니까 살아남아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영세 징계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3% 이상 지지율 오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당원들의 위대함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왜냐? 그 후보 교체, 그 쌍권 국면 때 예. 전당원 투표로 후보 교체를 막았잖아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내 대선 후보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한동훈이랑 러브샷 하니까 네. 저도 방송 나가서 정계 은퇴 러브샷이라고 해버렸거든요. 기사 쫙 나왔는데.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당원 투표로 김문수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김문수 이제 끝이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진짜 사람에 충성하는 당원들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 이념을 보고 누군가를 지지하고 판단하는 당원들이라는 생각이 방금 한 번 더 드니까 이 100만 당원의 지성과 선택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당원들 폄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뭐 김문수하고 한동훈이는 뭐 그냥 자폭했으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지금 그 한동훈 장동혁 대표를 계속 흔들어대는 자들을 보면 이게 가만히 보면 기득권자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50-50을 70대 30으로 당심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왜 이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막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느냐. 네.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천권을 행사 못하니까. 그렇죠. 예, 뭐 잘 아실 거예요. 현역 의원이나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것들이 대상이니까 그렇게 못해. 근데 지것들 밑에 똘만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선거 공천은 거의 이것들이 독점하고 독식했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네. 근데 이 공천권, 이 기득권자들의 공천권을 당원들의 손으로 넘기겠다는 게 장동혁, 나경원의 개혁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것들 기득권을 뺏어가니까 밥그릇을 뺏어가니까 이것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대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기기 때문에. 아니 개도 개밥그릇 뺏기면은 짖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것이 민심이고 대세라고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장동혁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없으면 내일이라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체제예요. 이게 뭐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나 배지들에 의해서 옹립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 그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의 지지로 기적을 이루어낸 거 아니에요. 김문수를 꺾고.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처음도 끝도 우리 자유파 국민과 책임당원들의 지지로 당권을 유지하고 뭔가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안 꺼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70대 30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가 저 직업 밖으로 뺏길까봐 왈왈 짚고 다니는 저 기득권들한테 밀려서 다시 50대 50으로 후퇴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곧바로 장동혁 체제의 이 추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전선이다. 그런 말씀도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저희 이야기하는 가운데 실시간 시청자 오늘도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퇴근 시간 정말 시청자들이 모이기 힘든 시간인데도 요즘 매일같이 10,000명 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가 좀 부족한데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작은우주님, 자유애국자님, 율브리너님, 호시절님, 슈퍼챗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 당원들의 뜻으로 당원들의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만들었고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내란 전담 재판부 시도에 맞서서 헌법책을 들고 들어가서 지금 6시간 30분째 힘든 가운데도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싸우는 야당 대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보면은 꼭 이제 앞머리에 나오는 게 김대중인데요. DJ. 네. DJ는 당대표 하기 훨씬 전에 그 소장파 국회의원 때 했던 것이고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이 사단장이 소총 들고 전선에 나간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이 7.7곡에서 다부동 전투를 사수할 때 그 권총 들고 맨 앞에 섰거든요.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필리버스터를 초재선들한테 주로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3선 이상만 돼도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거예요. 당 대표가 직접 이 소총 들고 최전선에 선 거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우선은
국민의힘이라는 오합지졸 당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하는 정당으로 빨리 태세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 내가 최전선에 서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제 제1야당 대표로 아마 최초이자 아마 최후가 될 이 필리버스터를 오늘 밤 12시면은 자동으로 이게 끝나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끊어버리죠. 예. 12시에. 뭐 저는 장동혁 대표가 12시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체력, 그 정도 체력은 될 테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누구도 뭐 장동혁 대표한테 어쩌고저쩌고 못해요. 제일 열심히 싸웠고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 이 싸움터에서 누가 시비 걸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거들은 뭐냐. 이게 뭐 한동훈 똘마니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기회주의자들 기득권자들한테 다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전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장동혁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좀 한계가 있다. 열심히 하지만은 아직 국민의힘이 제대로 재정렬된 건 아니다. 이런 좀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유파 국민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한테 장동혁이 지금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 힘을 좀 보태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호사가들은 이게 뭐 제1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투쟁의 맨 앞에 섰다. 사령관이 소총 들고 일선 소총수가 돼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것이 우리 자유파 진영과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한테도 주는 그 메시지가 매우 크다. 아마 간담이 선언할 거다. 저것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 이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임의로 끊어버리고 네. 저 내란 전담 재판분이 뭐냐 하는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려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저의 상식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과 위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우리가 봤을 땐 마음에 안 들지만 대법원이 알아서 내규까지 만들었잖아요. 네네. 뭐 무작위 전담을 하겠다고. 근데 그걸 굳이 법관회의, 그 법관회의라는 게 우리 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 좌파들이 주도하는 법관회의.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민주당은 우리 법 연구회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 2심 재판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만드니까 1심 너네 알아서 기억, 알아서 유죄 줘. 이 두 가지인데 장동혁 대표의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이 법안이 힘으로 통과는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막히면 다시 한 번 더 이 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또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이 중심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통일교 특검도 사실은 민주당이 오늘 받는다고 했는데 네. 저는 물타기 할 거라고 보는데 뭐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하느니 뭐 범위가 어떠니 하면서 시간 끄는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일단 민주당도 화들짝 놀라서 받게 된 것도 국민의힘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교 특검 하려고 막 당대표 원내대표 상의해서 돌격하니까 네. 오 이거 지지율 떨어지네. 이거 갤럽에서도 60 몇 프로가 나오네. 그렇죠. 하면서 놀란 거잖아요, 박사님. 저것들도 이 선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저 종북주사파 입장에서도 선거 6개월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특히 뭐 전체적인 지지율은 지것들이 뭐 어쨌든 유지를 하지만 개별 사안으로 가면 뭐 김현지 관련해서 지것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를테면 통일교 특검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2주간 선거 운동을 할 때 우리 쪽에서 국민들한테 유세를 누구를 더 지지합니까? 이렇게 유세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저희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유세합니까? 그렇지는 아니잖아요. 않죠. 네, 네. 김현지 밝혀라 하고 유세할 거 아니에요. 통일교 밝혀라. 통일교 밝혀라 유세할 거 아니에요. 사법부 그게 장악 그만해라. 국민의 네. 60% 70%가 지지하는 이슈거든. 그러면 저기다 대놓고 이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돈 풀 거야. 그래 니가들 돈 풀어봐. 김현지 통일교 커넥션 가지고 우리는 붙을 테니까 누가 이기겠냐. 저것들이 엄청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바보 같은 유세를 네. 지난 총선 때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동훈이가 예. 비대위원장 하면서 예. 제가 이제 잘릴까 말까 하던 시기에 북구 시장의 부산 후보들 다 모아서 제가 갔거든요. 아하. 근데 그 말만 하더라고요. 어. 저 한동훈을 계속 보고 싶으면 국민의힘을 찍어 주십시오.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어. 다른 말이. 그러니까 안 보고 싶으니까 안 찍어준 거지.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서 안 찍어줬나 봐.
방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저 바보 같은 소리를 어디서 들어봤더라? 나 분명히 들어봤는데. 근데 아니 그런 바보들이 정치판에 많아요. 아니 부산에 북구에 왔으며 부산 공약이 뭐죠 여러분?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을 이렇게 홀대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저 한동훈입니다. 저 보고 싶으시죠? 저 계속 보고 싶으면 우리 찍어주세요. 이게 끝이었어요. 이게. 아니 그 유세할 때 그 지가 지원 나간 후보 이름도 잘 못 외웠다며.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옆에서도 제가 이거 뭐지 싶었는데 예. 오늘 그 이야기 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장동혁 대표가 6시간 반 넘게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멸콩TV가 마치게 되면 여러분이 한 번씩 국민의힘 TV를 검색하면요. 장동혁 대표 실시간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좋아요랑 댓글 눌러주시면 또 장 대표한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 지금 가지 마시고 6시 반에 넘어가십시오. 저희 방송 마치면. 네. 박사님 그리고 네.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통일교 특검 네. 민주당이 전격 수용했는데 저는 이거 물타기 작전이라고 보는데 박사님 앞으로 이게 정말 제대로 전개가 될까요? 저것들이 하는 수법이 이미 사전 조사는 다 끝냈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지금 제대로 걸려 있는지. 저것들이 보고 싶으면 그걸 못 보겠어요? 네, 네. 대충 봤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빨리 끄리 자르기를 하지 않으면 뭐 이게 그냥 미제 상태로 가면은 점점 의혹은 확산되고 결국은 이재명이한테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게 전재수, 임종성이 뭐 그런 정도 아니에요. 네. 뭐 거기다가 뭐 어기군가가 오늘 이름이 나왔던데 뭐 그래봤자 서너 명. 요선에서 끊고 가자. 그러면 요선에서 끊는다는 선만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면 뭐 특검해도 상관없지. 좌파 것들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꼬리 자르기로 버리기로 한 패니까 이거를 특검 반대한다 그러면서 지그들이 점점 부담을 안고 이거를 자를 건지 뭐 그럼 특검할게 하고서 특검 부담을 털어내고서 꼬리 자르기를 할지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저 정북 좌파들 이재명의 구상대로 요 선에서 전재수, 임종성 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해줄 특검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정북 주사파들은 그걸 해줄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죠. 저것들이 2022년 대선 때 그 통일교 행사에 온 펜스를 직접 마이크 펜스를 직접 만나려고 시도했던 것까지는 정황상 확인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결국 이재명이한테도 다 연결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까지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특검을 우리는 추천하고 밀어가야죠. 결국 특검은 그 특검으로 임명되는 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사건이 전곡을 찌르고 핵심을 파헤치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꼬리 자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 특검 추천권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 특검 관철을 위해서 추천권을 과감히 포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연루된 사람도 수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당초 합의안으로 만든 게 대법관 회의에서 한 명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한 명 추천하고 네. 그럼 둘 중에 하나 이재명이가 임명해라. 어차피 이재명이 지명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이 뭘 시비를 거냐면 자기들은 대법관들을 못 믿겠대요. 그래서 대법관 회의는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또 막 시비 걸고 시간 끌고 어떻게든 우리는 찬성했는데 국힘이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그 얄팍한 수가 아닐까. 이거는 이미 네. 저쪽이 그 종북주사파들이 특검 받겠다고 한 순간 적어도 이 싸움에서는 완전히 한풀 꺾인 거거든요. 네. 기세에서 꺾였어요. 네, 네. 무릎만 간신히 안 꿇고 있는 거야. 사실은 무릎 꿇은 건데 네. 쪽팔리니까 무릎 안 꿇은 듯이 하려고서 뭐 터집 잡고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밀면 밀리는 싸움입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요. 예. 여러 아침 라디오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민주당 패널들이 예. 특검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안 받을 거다 막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띠릭 속보입니다. 정청래 김병기가 받는다 하니까 예. 그 민주당 방송 나가는 사람들이 아침 방송에서 다 벙찌고 바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정청래 김병기는 어쨌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진퇴가 결정되는 자들이잖아. 그렇죠. 얘네는 선거가 진짜 걱정인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뭐 아는 척해도. 근데 이재명이는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하고 정청래하고 김병기가 사전에 조율해서 했을 가능성보다는 워낙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뭐 강훈식이나 누구한테 얘기는 사전에 했을지 모르지만 통보하고 예, 그냥 질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패널들도 다 모르는 거지. 이게 이재명이하고 이 정청래하고 김병기하고가 다 합의가 됐으면 패널들한테도 다 지침이 내려가잖아요. 저것들 하는 그동안의 행태로 봐서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급하게 생긴, 그리고 지방선거지면 그 다음날로 짐 싸고 가야 될 정청래 김병기의 어떤 그 독단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통일교 특검을 매개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세지겠다. 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전재수 같은 친문들만 날아간다고 하지만 네. 임종성이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7인회가 지금 다 걸리게 됐어요. 이게 측근 넘버 7 안에 들어가서 7인회잖아요. 예. 근데 임종성이가 그러면 통일교한테 돈 받고 뭐 비행기표 받고 했는데 누구를 소개시켜 줄 때 네. 얘가 친명이니까 같은 친인이나 다른 친명들을 소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7인회라고 하는 거는 일테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7인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7인회는 네. 원로들이야. 아. 뭐 김영한 전 장관이라든지 아, 현실 정치를 막 하는 안병헌 분들이 아니라. 전 네. 사장이라든지 네. 이런 원로들이라서 네. 그냥 후보가 가끔 정말 어려운 갈림길에 섰을 때 조언을 구하는 그런 7인회였어요. 네. 지금 이 이재명의 7인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실무 핵심 팀장급이에요. 네. 이게 2022년 대선 때 이재명이가 진 대선 때의 7인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면면을 보세요. 전부 다 이재명의 최측근이지. 김남국이다, 임종성이다, 뭐 이런 자들이. 그래서 근데 이게 의외로 7인회 멤버들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은밀하게 움직였거든. 거의 사조직처럼. 네, 네. 이재명의 사조직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7인회는 거의 모든 대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지그들끼리 교류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평가도 하고 결정도 나름 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면 대선 직전에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에 당시 펜스 부통령이 왔다. 네. 윤석열 후보는 당시 만났잖아요. 네. 이재명이는 지방 일정 때문에 화상으로 하자고 그랬다가 거절당했다는 건데 네. 그럼 이게 7인회 멤버들이 같이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추진 자체가. 그리고 이재명이한테 보고가 됐으니까 추진을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종성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종성이가 속해 있던 7인회의 이 모임의 성격이 그런 아주 후보와 근접되어 있는 핵심 이 이너서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재명이한테 공유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되면 바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게 수사가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미 이재명의 최측근 김현지보다 위일지도 모르는 정진상 이름이 통일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우리 정진상이랑 접촉한다. 네. 이거 특검, 여러분 특검이라는 게 한 번 불똥이 튀면 그 불씨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청와대 쳐들어와서 압수수색 한다 하는 그 현장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검은 또 특검의 논리가 있어요. 일단 특검을 하면 뭔가 성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야 될 강압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특검이 되건 이재명이가 일하는 데는 한 번은 압수수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아, 오늘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당내 주제부터 여론조사 지지율 그리고 통일교 특검 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저녁부터 11,000여 분이 봐주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도 일일이 저희가 다 못 읽어드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장해찬 너 이준석이랑 어떤 사이냐 너 왜 CBS 김현정 앵커 칭찬했냐 저희 멸콩TV 긴급방송에 제가 15분짜리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다 보시고요. 그걸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여기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부탁입니다. 네, 오늘 저희 11,000분과 함께 신나게 1시간 동안 방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인사 듣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동혁 파이팅! 네. 지금 국민의힘 TV로 들어가시면요.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000분이 그대로 국민의힘 TV로 가서 그걸 계속 보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좋아요 누르고 장동혁 화이팅 힘내라라고 우리 10,000분이 그대로 국민의힘 TV로 한번 가는 그런 멋진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